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토요일 랭킹쇼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채널A 보도본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태풍의 눈, 김건희 녹취. 어제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내용 가운데 일부를 뺀 다른 부분은 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대목은 3가지인데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 통화 가운데 무려 53차례에 걸쳐서 7시간이 넘는 그런 분량의 통화가 녹음돼 있는데요. 그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수사 중인 사안은 방송할 수 없다. 또 언론사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부분도 방송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인과 대화하며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내용도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보신 것처럼 무려 7시간이 넘는 통화이다 보니까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만큼 이 녹음 결과가 공개되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텐데요. 먼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53번입니다. 7시간 45분이고요. 서울의 소리라니. 끊어버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50여 차례가 넘는 통화를 한 거는 김건희 씨 측에서 서울의 소리에 엄청난 관심이 많이 있었을 거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MBC가 만약에 방송을 못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MBC가 보도를 보도면 KBS한테 보도를 해달라고 저희는 부탁을 할 거고, 서울의 소리는 이거 보도할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별로. 메이저급 언론사들이 보도할 의향이 있다면 그쪽에 다시 제공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MBC는 내일과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2차례에 걸쳐서 이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법원은 수사 중인 사안 그리고 언론사의 불만 내용 등을 빼라고 했지만 나머지 부분이 공개되면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김건희 씨가 지난번에 이제 YTN 오마이뉴스 기자 또 뉴스버스 기자와 통화한 내용 자체는 이제 공개된 바가 있었고, 그것도 사실은 뭐 적잖이 파문을 일으켰죠. 뭐 줄리 문제라든지 뭐 등등에 대해서.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럼 뭐 일반 기자의 취재에 응한다기보다는 처음에 출발은 뭐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실제 기자보다는 뭔가 본인의 어떤 문제를 좀 상의를 하고 도움을 구하는 뭐 그런 관계에서 아마 이제 사적인 통화 내용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떤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씨 입장이나 이런 걸 들을 수 있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사생활이나 사적인 내용이라든지 남편과의 문제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도 다 들어있고, 실제로 그거를 이제 어떤 본인의 육성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활자로 보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법원 같은 경우에 가처분 이 판결을 하면서 결국 이제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또 일부 언론사 기자에 대한 굉장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일상적인 어떤 사생활 관련된 부분들, 이걸 제외하고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생각,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문제, 또 검찰 내부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아마 이제 방송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이제 사적인 대화 내용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이제 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된다라면 아마 조국 전 장관 본인뿐만 아니라 여권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마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뭐 사사로운 내용들은 뭐 일단 차치하고라도 그동안 중요한 어떤 수사와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대선 전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저는 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금지한 내용을 제외해도 7시간이 넘는 방대한 양의 녹취 파일에서 어떤 내용이 방송될지 아직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번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는 다른 언론사 기자와 통화했을 때도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당시 YTN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서 돋보이려 한 욕심이다. 그것도 죄라면 죄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공인도 아니고 당신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내일 어떤 내용이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민감하게 작용할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떠십니까? 뭐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일단 저는 내용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네. 이현정 의원도 잠깐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다고 하면 파장이 있을 수 있어요. 대선 정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이제 허위 이력 의혹 논란 때문에 아직도 이게 말끔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본인이 직접 나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가 또다시 육성을 통해서 뭔가 좀 민감하게 국민들이 볼 때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은 사실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특히 대선이 50여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져올 수 있는 파장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효과보다는 조금 더 강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는 도대체 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기자와 거의 사흘에 한 번꼴로 7시간 넘도록 통화를 했을까요?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기자가 통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두고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어머니 구속으로 힘들어하던 당시에 도움을 주겠다며 서울의 소리 기자가 오히려 접근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서울의 소리 측은 서울의 소리 대표가 윤 후보에게 부정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에 항의한 게 고마워서 김 씨가 오히려 이 매체에 후원을 하면서 통화를 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종대 기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사람 주장 제가 직접 지금 취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게 더 맞다 이렇게 지금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제 모 신문사에서 이 어떻게 취재를 했는가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게 있어요. 그거에 따르면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의 장모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어머니가 구속된 때가 지난해 7월 2일입니다. 아마도 그때 즈음에 해가지고 서울의 소리 이 기자가 이모 기자가 접촉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7월 달에 서울의 소리 기자가 열림공감TV에서 방송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 기사가 오보다라고 써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열림공감TV에서 왜 이게 오보냐고 항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거 떡밥을 던져놓은 거다. 이거 일부러 김건희 씨한테 유리하게 떡밥을 건져놓은 거 앞으로 접촉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좀 그 이해해달라 하고 난 다음에 양측이 즉 서울의 소리와 매체하고 열린공감TV 매체의 양쪽 관계자들이 서로 상의를 해가면서 8월부터 접촉을 해서 장기간 접촉을 하고 그 내용이 접촉이 돼서 어떤 내용이 들었을 때마다 서로 상의하고 그 다음에 뭐 질문을 던지자 해가지고 7개월 동안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이다 라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과연 이 취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거냐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법원 심리가 있었던 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현장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의 이름으로 국민의힘의 언론 장악! 편파 방송, 불공정 방송 사태를 항의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숱하게 모여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밀실 속에 꽁꽁 숨어 방송을 하려 합니까? 이렇게 합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목소리를 담고 오늘 전달하러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현 원내대표는 MBC 사장을 만나서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 파일도 같이 틀라 이렇게 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건넸다는데 MBC 사장 자신은 편성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도 함께 방송해야 공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선전일 때 그 후보자에 대한 검증, 또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증,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언론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어떤 방송에서 이 MBC 아직까지 이제 이 공중파라든지 지상파 이 종편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 형수의 욕설을 방송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튼 적이 없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유통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워낙 어떤 일반인들이 듣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물론 선관위 같은 경우는 전체 파일을 다 틀 경우에는 괜찮다. 그렇지만 편집이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파일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공개된 건 한 4가지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 이제 인터넷이나 이쪽에는 다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죠. 사실은 이번에 이거 녹음한 것 같은 경우도 저는 과연 이게 취재를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냐, 여기 의문이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하정도 기자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 처음에 이 서울의 소리라는 이제 기자인데 이분이 촬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어떤 이런 여러 가지로 본인의 자료도 전해주면서 하면서, 우리가 보통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신분을 밝히고, 자, 이게 이제 녹음을 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보도를 할 때 반론권 차원에서 자, 녹음한 내용을 틀어도 되겠습니까? 라는 이제 이걸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언론의 윤리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그런 어떤 이 녹음을 한다는 사실을 공지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본인은 서울의 소리라는 그 유튜브 방송의 소속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서 먼저 보도를 했어야죠. 그 보도라는 게 어떤 책임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성 언론들이 인용해서 보도하는 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MBC는 취재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의 소리라는 방송에서 그 파일을 그냥 전해준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과연 이게 어떤 면에서 공정하다고 할 수가 있는가? 즉 언론사 입장에서 본인들이 직접 취재한 것도 아니고, 즉 서울의 소리라는 방송에서 취재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닌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받아서 이걸 전체 다 튼다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이 대선이라는 게 이제 공정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 욕설 문제는 왜 그럼 그런 방송을 하지 않는 것이, 똑같은 기준이라면 우리가 후보에 대해서, 후보 가족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 또한 검증의 하나의 저는 수단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국민의힘은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 그리고 열린공감 TV를 상대로도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습니다. 하종대 기자, 어떻게든 방송과 배포를 막아보겠다 이런 생각 같은데, 사실 MBC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판정패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막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판정패했다는 거는 저는 동의하잖아요. 예. 왜냐면은 MBC 이게 이제 어제 나온 이게 서울지방법원에서 이제 나온 그 결정문인데요. 결정문이군요. 예, 그 결정문인데 어제 MBC에서 이제 보도를 한다고, 왜 이게 일부 인용이 됐냐면은, 지금 MBC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보도하는 거는 내일 밤 8시 20분부터 40분간 보도를 하는데, 녹음 파일에 입수 및 보도 경위를 넣고, 반드시 그걸 넣고, 김건희 씨의 대선 후보, 즉 다시 말하면 윤석열 씨에 대한 조력의 내용, 그거하고 정치 사위 현안에 대한 후보 배우자의 공식 견해, 이거는 공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보도하겠다, 나머지는 보도도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마디 우리가 지난해 12월 20며칠인가요?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당사자한테 해명을 요구했는데 그걸 안 해서 그러지, 만약에 반론을 준다면 언제든지 넣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만 방영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별로 큰 파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지금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 TV에서 MBC에서 이런 거 보도 안 해서 우린 다 할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두 7시간 45분 거를.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이게 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 기일이 안 잡혔어요. 왜? 언제 한다고 한 게 아직 없으니까. 만약에 며칠까지 우리는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했다면은 MBC 보도를 하고 이제 보고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다면 지금 바로 잡혔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잡혔는데, 내가 보기엔 여기서는 지금 서울지법에 있는 그런 기준을 놓고 본다면은 그걸 전체를 그대로 보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한 초강경 대응이 오히려 이를 키웠다,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홍준표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은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려버렸어야 했을 돌발 사건을 국민적 관심사로 오히려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 지금 언론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섣부른 수사기관 출신 정치인들이 큰 문제고 또 그들이 계속해서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네. 사실은 이제 언론들에서 이 얘기 계속 보도가 되고 또 이제 방송에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관심이 더 높아질 수 있죠. 물론 뭐 이걸 해서 일정 부분을 뺐다고 하는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 선대위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 프로그램의 관심도와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거 이런 점들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게 계속 뭔가 이게 자꾸 국민의힘에서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게 되면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용은 아직 우리가 모르지만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저렇게 강력하게 반대한 걸 보면 뭔가 이게 터졌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발생할 수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도리어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내일 저녁 MBC에서 김건희 씨 녹취 내용을 공개한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대응할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윤 후보는 최근에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제 초도 재작년에 그 조국 사태 이후에 좀 심신이 많이 지쳐 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좀 요양이 좀 필요한 상황까지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여성으로서는 이런 것을 계속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도 받아왔고. 김건희 씨 관련해서요. 7시간 통화 보도 관련해서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바랍니까? 지금 제가 언급할 얘기는 없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는 뭐 지금은 언급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며칠 전에는 김건희 씨가 요양이 필요하다, 요양이 필요한 수준이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그런데 MBC가 녹취를 확보한 건 지난해 말이고 김건희 씨 측에도 확인 취재를 했다는 것을 알려지면서 이 요양 발언이 이 사태를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현종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추정을 해보면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본인 남편이 갑작스럽게 또 출마를 할 생각을 했고 또 본인 어머니가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예전에 무혐의 됐던 사건들이 다시 재수사가 되면서 또 구속되는 사태가 생겼고 또 본인 사건도 2년 넘게 지금 검찰이 이제 어떤 수사를 하고 있고 또 특히 검찰총장 할 때 뭐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 계속적인 사실은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또 지금 집 앞에도 맨날 1인 시위를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상황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심리적 압박도 심했을 것이고 또 본인이 그런 상황에 또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여러 요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 그걸 어떻게 나설 것인지 그러니까 등등에 따라서 아마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그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 자신이 어떤 보도와 이 사건 관련해서 좀 유리하게 보도하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연락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본인이 좀 연락을 하면서 아, 이렇게 좀 해줘서 고맙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기자들을 전화도 수시로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서울의 소리 기자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김건희 씨한테 유리한 자료들을 또 제출하면서 굉장히 또 마음을 샀던 그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마음을 열고 이런저런 문제를 좀 상의도 하고 특히 뭐 그 내용에 보면 이 기자를 예를 들어서 뭐 선대위에다가 좀 뭐 취직도 시켜주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사적인 관계도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가 듣기로는 본인은 굉장히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전부 다 녹음을 해서 이거를 이제 지금 방송에다 갖다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 하던 그 시점과 비슷한 시점이에요. 그렇다 보면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부인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니까 아마 이제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제 느꼈을 것인데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야당의 대선 후보의 부인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선대위 차원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사적인 전화 이런 기자들 전화는 기본적으로 기자의 전화는 이게 세상에 알려질 거라는 걸 전제로 한 전화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본인이 가려서 받아야 될 텐데.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무단으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뉴스버스, 오마이뉴스, YTN 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 와중에도 계속 전화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걸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왜 선대위에서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주변에서도 관리해야 되는 지적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왜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는 지금 거기 배우자 실장까지 만들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전혀 못했던 저는 선대위도 책임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얘기가 나올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어제 인천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씨를 겨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가 지도자 배우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 배우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대책을 세워야지 배우자 부속실을 없애버린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네, 내일 공개될 김건희 씨 녹취록이 과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동치는 지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랭킹에서 만나보시죠. 또 뛰어오른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이 또 뛰어올랐습니다. 마의 15%를 넘어섰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5주치를 5번의 조사의 추이를 지금 살펴본 건데요. 31%, 36%, 36%, 37%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42%에서 36, 35, 26, 3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7%에서 5%, 그리고 15%, 17%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했을 경우 과연 3자 가상 구도는 어떻게 될지 갤럽이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40%, 윤석열 후보 42%. 이번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이재명 후보 38%, 안철수 후보 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기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종대 기자, 안 후보의 외연 확장력이 입증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는 이재명 후보가 2% 차이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는 7%포인트 차이니까 좀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은 지금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하는 게 오히려 유리한 거 아니냐,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제 그 갤럽 조사에서 보면요, 만약에 윤석열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안철수 후보한테 만약에 단일화된다, 그러면 78%가 간다고 했고, 안철수 지지층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된다 그러면 절반 49%뿐이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지금 이제 단일화를 어느 쪽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국민들 관심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중도층에서는, 여기 중도층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쪽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4분이 있었을 때 그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그게 봉합됐을 때 6일 밤에 봉합됐으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뭐라 하냐, 다시 안철수 후보는 다시 10% 아래로 내려앉을 것이다.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17% 올랐잖아요. 저 얘기는 꼭 윤석열 후보만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심지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지금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앵커 말씀대로 이거 위원이 어느 정도 안철수 후보는 확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충분히 저는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조사를 보면은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3자 가상 대결 조사 결과를 한 번 더 들여다봤을 때 윤석열 후보 지지층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 78%가 안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49%만이 단일 후보 윤석열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의미가 뭘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국 양 후보에 대한 이제 비호감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안철수 후보의 어떤 상대적으로, 사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뭐 대선도 이제 몇 번 치렀고 또 본인의 가족 문제나 이런 게 뭐 크게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덕적 기준이나 이런 면에서 어떤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한테 상당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아마 지금 이 순간 단일화 투표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안철수 후보가 유리한 국면이 솔직히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전체 유권자를 상대로 해서 단일화 투표를 뭐 시작한다고 하면,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대선이라는 게 현재 상황에 어떤 좀 아무런 어떤 요소가 없을 경우에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겠지만 또 대선이라는 게 결국은 조직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또 돌파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이 의석이 딱 3석이거든요. 예. 그리고 조직도 사실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일단 제1야당의 지금 후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 워낙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공격을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야당의 단일 후보로 세운다 했을 때 여당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어마어마한 공격들을 퍼부을 것이고 뭐 지난 대선 기억하시겠지만 MB 아바타 이야기라든지 TV 토론에서 급격히 떨어졌던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이제 과연 그런 문제들이 극복이 되어 있느냐라는 문제가 또 있을 거예요.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링에 정말 단일 후보로 올라섰을 경우의 경쟁력 이제 이런 문제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단일화 국면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단일 후보가 됐을 경우에 어떤 이 리스크, 문제점 이런 걸 과연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아직 야당 후보한테는 아직까지 선뜻하게 다가오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현주 의원께서는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공격을 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이어지자 민주당에서는 안 후보를 견제하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가 MB 아바타를 넘어 윤석열 아바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철수 정치엔 여전히 새 정치가 없고 간보기와 말 바꾸기와 습관 같은 철수만 있을 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쯤 이 상태로 가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율에서 앞설 수 있다. 이런 아마 자신감과 기대에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서 실망한 지지층의 이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더 급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거든요. 최진봉 교수님,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를 공격에 나선 것은 단일화 될 경우에 만약에 가정했을 때 오히려 윤석열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가 더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저는 우상호 의원의 말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저는 아까 뭐 이현주 의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일단 빠져가면서 그쪽으로 간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느냐의 문제일 텐데 물론 이런 가능성이 있죠.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건 이제 국민의힘이 해결할 문제인데 조직력으로 보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는 지지율로 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이 낮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어떤 지금 저렇게 뭐 강병호 의원이 얘기했던 건 제 생각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견제를 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지 안철수 후보가 나올 것에 대한 어떤 대비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단일화가 되면 민주당한테는 불리한 게 분명하고 그 단일화를 막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단일화에서 안철수 후보가 될 것에 대한 상정을 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관점에서 발언했다. 이건 좀 아직은 섣부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연일 몸값이 치솟고 있어서인지 단일화에는 선을 긋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양쪽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병장 월급을 200만 원을 준다고 이재명 후보도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보고 든 생각이 쌍파퓰리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사관의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병장 월급이 부사관보다 높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나 다 군대 가지도 않고 총 한 번 쏴보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몰라서 이런 거 아닌가. 안철수 후보가 2017년 대선에서도 그렇고 어떤 선거에서 잠깐 지지율이 반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10%를 넘는 지지율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안 없는 양비론을 지속하다 보면은 다시 원래 지지율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쌍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양비론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 하정대 기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동의하지 않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요. 이번 대선만큼 민주화 이후에 가장 뽑을 후보가 없다.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유력한 대선 후보의 도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밑바닥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가족 친인척 비리 어느 때보다도 그 후보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에 이제 10% 이하일 때는 사실 유력 후보도 아니었지만 그런 데서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지금 안철수 후보도 스스로 얘기했지만 병역 의무를 직접 가서 군대 갔던 사람, 유일하게 그걸 이행한 사람은 안철수 후보인 건 분명해요. 군의관으로 다녀왔죠, 군대를. 예, 그 해군 그 간부로 대위로 예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군의관을 했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과연 그러면 정책은 어떻냐? 그걸 봤을 때 양쪽이 쌍포퓰리즘, 사실 지금 사병들 지금 현재 병장 한 월급이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안팎되거든요. 근데 그걸 200만 원까지 올린다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3배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병사들의 임금으로 매년 한 2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걸 하려면 5조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요. 게다가 부사관이 하사가 167만 원인가 된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같이 올려주려면 7조 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더라도 좀 상당히 좀 예산상으로 좀 어렵겠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이 200만 원 올리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알고 사실 예산상의 좀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게 한번 보세요. 지금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한다는 사람 딱 유일하게 안철수 후보 혼자뿐이에요. 이거 개혁해야 한다고 할 때마다 다 당사자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퓰리즘 아닌 정책을 앞으로 우리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제도는 끝까지 얼마간 갈 수 있을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갈 수 있을까? 장기적인 국가 미래를 생각해서 이걸 개혁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안철수 후보인 거는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네. 2강 1중 구도에 머물지 아니면 3파전이 가속화될지 지금 상황으로서 예단하기 참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은 짧은 영상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건데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힘든 겁니다. 보험금 받으려고 복잡하게 서류 만들고 사진 찍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내가 낸 돈 제대로 확실하게 받아드립니다. 버스 환승에도 전기권을 사용할 수 있게 바꿔야죠. 이거 후보님께 보고 드려볼까요? 노노! 더 좋지! 고고고! 체육비의 소득공제 어떨까요? 후보님께 보고할까요? 후보님 추진할까요? 좋아! 빠르게 가! 555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5개의 초격차 과학기술로 5개의 삼성전자급 글로벌 대기업을 만들어서 5대 경제 강국에 들어간다. 네, 짧아지는 건 영상뿐이 아닙니다. 메시지도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요. 첫 시작은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월 200만 원, 이렇게 아주 간결한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이재명 후보도 이어봤습니다. 더 나은 변화 이재명, 더 나쁜 변화 윤석열, 이렇게 아주 짧은 메시지를 낸 건데요. 안철수 후보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양당 후보님들 쌍특검 받으랬더니 토론 담합합니까? 이렇게 짧은 메시지를 내는 건데, 이현정 의원님, 이런 숏 경쟁, 아주 짧은 영상, 짧은 메시지 경쟁, 이번 대선의 또 하나의 새로운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이제 코로나 국면에 치러지는 대선이다 보니까 일단 예전 대선하고 좀 틀린 게 일단 대규모 조직 동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선거가 별로 먹히지가 않아요. 옛날 같으면 각 지역구 뭐 조직들 이게 이제 움직여서 그냥 중주시했는데 지금은 그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 선거의 주 운동 방식이 결국은 비대면 숏 경쟁이에요. 숏 경쟁이라 뭐라 하면 요즘 이제 젊은 층들이나 보시면 틱톡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숏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짧은 영상 올리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보면 재미없으면 넘겨버립니다. 제가 그 유명한 이제 이 감독한테 물어보니까요. 딱 3초래요. 자기들이 집중하는 게. 그러니까 3초의 눈길을 끌지 못하면 그 영상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3초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눈길을 잡아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게 지금 이제 선거운동에 이제 유형이 되고 있는 건데, 여성가족 폐지? 이게 왜 폐지? 200만 원? 거기에 또 관심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이제 듣는 겁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일단 눈길을 끌어야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듣는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유행을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굉장히 어떤 파퓰리즘적이고 관심 있는 것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자, 모발 다 이제 보험 적용.
이러면 전국에 있는 모바일 인구들 1,000만 명이 넘으니까 그분들은 다 관심 있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회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정말 소수의 어떤 어려운 중증 환자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또 다수만 아니라 소수가 겪고 있는 고통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이 되면 다수한테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즉 소외당한 소수한테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표가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전체 조직이 많고 많은 사람의 관심이 많은 것만 집중해 버린다면 과연 그러면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소외된 분들한테. 말로는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하지만 지금 선거운동 방식을 보면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포퓰리즘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쓰는 것만, 이제 누구도 돈 쓰지 맙시다, 절약합시다 이야기 못합니다. 무조건 어디 가든지 다 준다는 이야기만 해요. 근데 그건 누구 돈으로 주죠? 근데 결국은 이게 선거라는 게 이제 끝나고 나면 아마 영수증이 다 돌아올 겁니다. 자, 이제 돈을 내야 되는 시점에 돌아올 텐데, 전기료도 인상이 되고 가스료도 인상이 되고 건보료도 인상이 되고, 그건 누가 내죠? 내가 내야 됩니다. 예. 네, 이렇게 짧고 간결한 메시지 그리고 빠른 편집이 젊은 표를 겨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의 또 다른 볼거리로는 AI 등장이 꼽힙니다. 재밌는 점은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할 때는 윤석열 후보가 아닌 AI 윤석열이 나서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런데 성평등 가족부 한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폐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언제 어떻게 바꿀지 알 수가 없고, 국민한테 한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어떻게 알겠어요? 말을 수시로 바꾸는 경우가 바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믿을 수 없는 정치인들이다. 이땡땡님 글 잘 봤습니다. 많이 초조해 보이십니다. 메시지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윤석열 선대본부에 메시지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인재들이 있으니 와서 한번 교육받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교육비는 화촌대유에서 계좌이체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땡땡님,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네, 가상인간의 등장에 이어서 이렇게 이번 대선 후보에서는 AI 후보도 나타났습니다. 위트 있는 답변으로 관심을 모으기도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AI를 내세워서 결국 대선 후보 메시지가 너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종대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가볍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젊은 세대들한테는 또 재밌다 이렇게 아마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저게 이제 AI 윤석열이니까 뭐 그냥 저렇게 넘어가지만, 만약에 TV 토론에 나와서 한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왜 그러면 양성평등 가족부로 했다가 왜 그러면 여성가족부 아예 폐지하기로 했느냐, 이렇게 한다면은 그때는 아주 정확하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저렇게 이제 AI 윤석열처럼 얘기하는 건 맞지 않겠죠. 어쨌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최근에 여러 경향에 맞춰서 이런 동영상, 뭐 AI, 쇼트, 뭐 그런 다양한 SNS 상의 그런 선거운동 방식이 오히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 봤던 여론조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심상정 후보를 보려고 하는데요. 5%에서 시작했는데 가장 어제 발표된 조사에서는 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약진 못지않게 심상정 후보의 부진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심상정 후보 선거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오늘로 나흘째 칩거 중입니다. 어제 심상정 후보의 자택을 방문한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숙고의 시간을 계속 더 가지고 계신 중이고, 여러 가지 되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숙고의 시간이 끝나면 아마 이번 주 일요일에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보 정치의 소명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으로 볼 때 후보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좀 그렇게 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가 내일쯤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지봉 교수님, 네. 장고 끝에 어떤 결단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영국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본인이 만나고 왔으니까 뭐 진보 정치의 소명 의식을 잃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뭐 사퇴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 일단 사퇴는 안 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선거 운동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예컨대 예를 들면 뭐 본인이 직접 만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예측은 불가능하고요. 다만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장고를 오랫동안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새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선거운동에 다른 방식의 어떤 접근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하종대 선임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 안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멸공 이어 주적 논쟁. 북한이 어제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지난 5일 그리고 지난 11일에 이어서 올해만 세 번째 미사일 실험에 나선 건데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발사한 미사일은 이동형 발사체에 의해서 발사된 미사일인데요. 이 이동형 발사체는 킬체인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종전선언 운운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어제 SNS에 딱 5글자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주적은 북한, 이런 메시지를 올린 건데요. 정혁진 여사 나오셨는데 정 변호사님은 국방부에서도 근무하셨잖아요. 네네. 주적은 북한이다.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낸 건데 저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할 때 모셨던 장관 중에 한 분이 김관진 장관이었어요. 예. 그때 보고하러 장관실 들어가 보면 뒤에 사진이 제 기억에 2개인가 3개인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명확하게 이제 김정일 당시 위원장이었고, 그 다음에 인민무력부장, 그다음 또 한 명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지금 여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종전선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휴전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인데, 전쟁이라고 하면 결국은 상대가 있다라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전쟁을 했던 적은 누구냐? 결국은 북한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를 갖다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물론 윤석열 후보에게 정치적 계산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했다라고는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경제적으로는 북한하고 수십 배 격차가 나지만 군사 안보적으로는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겐 뭐가 있냐면은 핵이 있고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가지고 그 서로 간의 그 여야 간의 공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최근 윤석열 후보는 멸공을 연상시키는 사진들에 이어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이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안보 이슈를 강조하는 모양새인데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장보기에는 좀 진심인 편입니다. 달파 멸코 가족과 함께하는 좋은 주말 보내세요. 4호 이상의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은 거기에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문땡땡님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안보로 보수층을 집결하는 데 주력하는 듯한데 오히려 중도 외연 확장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거부감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은정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우리가 이런 안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를 드는 게 이제 홍길동 예를 많이 들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지금 북한을 적인데도 적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 상황들. 왜냐하면 최근에 북한이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들, 국무장관들은 긴급하게 다 통화를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열렸죠. 안보리가 열려서 거기서도 6개국이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근데 유독 이 상황에 가장 어떤 영향을 받을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미국에 있는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국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 변화가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외국 외신들은 놀랍니다. 왜 대한민국은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저렇게 세계 4번째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평온하지? 왜 미국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하고 다 긴장해서 다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하지? 이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이 보면 결국 탈레반이 바로 이제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아프간 정부군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적은 탈레반인데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적개심을 못 느끼고 있다가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거죠. 바로 그게 대한민국의 저는 상황이라 봅니다. 즉 북한은 지금 모든 종류의 무기들을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국방비를 많이 쓴다고 하지만 그 국방비 쓴다는 게 결국 핵앞에는 무력하기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종전선을 한다고 하는데 어제도 2발 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방향을 우리로 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틀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 등등인데 이 나라와 관계가 과연 지금 원활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바로 그런 문제에서 다시금 이 주적, 즉 우리의 적인 누군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안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군인들이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그거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훈련하겠습니까? 예전부터 국방백서에 있던 주적이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윤석열 후보가 다시 제기한 문제인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거는 중도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저는 봅니다. 네, 이현주 의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선제 타격이라는 것이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호전적인 지도자도 이렇게 대놓고 군사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이 인식 수준에 대해서 저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귀를 의심하게 하는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해 이처럼 공개적, 직접적으로 대북 선제 타격론을 거론한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윤 후보의 발언이 최근 행보와 이어지는 의도적 발언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북 선제 타격은 국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전면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극히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선대위의 하원기 수석 부대변인은 주적은 북한이라는 윤 후보 글에 응수하면서 주적은 간부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병사라면 모두가 알만한, 그리고 맞이해 가면 힘은 내가 들었는데 생색은 엉뚱한 데서 등의 해시태그를 같이 붙여놨는데 글쎄요, 주적은 우리 군대의 간부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보이는데요. 논란이 되자 하원기 수석 부대변인은 이 글을 삭제하긴 했는데 최지봉 교수님, 저 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저 글이 저렇게 쓰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예. 주적이 북한이죠.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해요. 그리고 뭐 이현정 의원은 비판적으로 얘기하셨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한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도 주적으로 보고 있고요. 북한을. 아니 북한이 주적이지 그럼 아니고 뭡니까 대체? 그러나 북한은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주적이지만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양면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휴전 상태에서 북한은 주적이 맞고요. 우리 국방부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혹시나 도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한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미사일 발사 NSC 회의 소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 틀렸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저는 주적이 맞습니다. 근데 너무 저렇게 선제 타격, 주적, 멸공만 얘기하면 한반도의 평화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군사력을 올리고 국방비를 강화해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우리가 대응하고 만약에 도발한다면 거기에서 2배, 3배 더 강하게 저는 반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북한과 그런 긴장관계 계속 유지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반도 평화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물론 강력한 국방력과 대응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게 지도자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호전적인 모습만 보이시지 말고 우리가 그럼 한반도 평화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함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정치권에서 이번 대선에서도 안보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안보 이슈 말고도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방역 패스입니다. 어제 법원은 방역 패스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지난 4일에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방역 패스 효력 정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서울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해서 방역 패스 효력 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를 한 것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법원에 같은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조두영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방역 패스 조치를 취소하라고 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우선적으로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을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일단은 방역 패스의 그 기준이 일관성이 없다. 그다음 두 번째는 맞지 않은 사람들, 뭐 건강상의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못 맞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 사회생활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백신의 효과가 분명하지가 않다. 이런 근거로 해가지고 일단 우선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이용을 했는데 아마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백신의 효과에 대한 설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이 결정을 통해 가지고 일단 청소년들은 그 백신 접종이 없이도 웬만한데 큰 무리 없이 뭐 독서실도 가고 뭐 식당도 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18세 이상 성인들도 뭐 백화점이나 마트나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자마자 또 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나와가지고 이게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윤석열 후보는 이런 법원의 결정을 예상했을까요?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비과학적 방역 패스 철회, 9시 영업 제한 철회, 아동 청소년 강제적 백신 접종에 대해서 백신 접종 반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자 청와대가 발끈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방역 지침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역은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가 대안을 내야 되는 게 정부 아니겠습니까? 대안이 없으면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정치 방역하는 사람들이 참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 주도 방역이 아니라 민간 참여형 방역으로 바꾸기를 권합니다. 네, 박수영 국민소통수석이 꼭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방역 패스가 비과학적이라면 대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는 대안은 청와대가 내는 거다 이렇게 응수했는데 이현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박수현 대변인이 굉장히 수석이 감정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당신이 대안 내봐. 우리가 보통 보면 그렇게 하는데 똑같은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그 법정에서도 판사가 정부 측 변호사한테 계속 물었어요. 왜 이게 필요하냐 방역 패스가.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지하철과 버스는 방역 패스를 안 쓰는데 마트 같은 데 필요한 이유가 뭐냐? 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동안에 우리 뭐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확진자라 하든지 예를 들어서 차에서 하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이걸 뭐 해야 된다, 감염 방역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설득이 안 된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정부가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 정부가 자 그러면 버스와 이 지하철을 탈 때는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마트 같은 데 가면 된다, 확산이 된다, 그럴 때 패스를 해야 된다. 라는 과학적 근거를 대야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당신이 대안 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 그러니까 대안을 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회의를 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대안을 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윤석열 후보도 아까 인터뷰 들어보니까 자기한테 물어보라잖아요. 이제 물어봤으니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방역은요 자꾸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법원에 나온 것도 뭐냐면 18세 이하의 어린 청소년들한테는 방역 패스가 아니라도 밀집도 제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밀집도 제한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 과도한 제한이다. 과학적이지 않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방역 패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건 분명하고 우리에게 불편이 있지만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요, 그럼 국민들이 헷갈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전문가들에게 맡겨라. 그래서 정치인들이 너무 방역에 대해서 개입하셔서 정치적 발언을 하시게 되면 방역이 흔들릴 수 있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들어봤습니다. 법원이 잇따라 방역 패스에 제동을 걸면서 앞으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방역 당국이 입장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데스노트 대 음모론. 지난 11일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제보자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던 두 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었죠. 이로써 이재명 후보 의혹과 관련해 숨진 사람이 3명이나 됩니다. 조금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10일에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김문기 전 처장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1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제보자 이모 씨가 사망했는데 경찰의 판단은 국가수의 부검 결과는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이다. 결국 외부 침입에 의한 다른 사망의 요인은 없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씨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녹취록을 제보한 인물이죠. 경찰은 이 씨의 사망에 외부 요인은 없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지만 이 씨의 사망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재명의 데스노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또 이재명 후보 관련 무고한 공익 제보자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고 조롱하면서 어쨌든 명복을 빈다고 가증스럽게 고인을 또 한 번 농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비리 의혹 규명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 살인 멸구를 당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세 분의 비극의 현장마다 이재명 후보의 그림자는 여지없이 어른거렸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죽음의 기획자와 실행자가 있습니다. 네, 살인 멸구, 사람을 숨지게 해서 입을 막는다, 이런 표현인데 이현주 의원님, 네. 약간 너무 섬뜩한 표현 같기도 하고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왜 이재명 후보 사건 관련해서 벌써 3명이나 이렇게 됐을까라는 상식적인 이제 의문을 시작하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 관련된 그 의문은 지금 크게 2가지입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한 게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 비롯됐던 형 강제 입원이라든지 허위사실 공표라는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이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만약 확정이 됐으면 이번 대선에 출마를 못 합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돼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1심, 2심, 3심 파기환송 되는 과정에 변호사가 한 30여 명이 썼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요, 이렇게 헌법재판관부터 시작해서 전관들 이렇게 한 30여 명 쓰면 어마어마한 금액의 변호사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한 2억 5천만 원 정도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변호사비 혹시 대납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당시에 변호사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경기도의 법률 수임을 한 사람들도 있고 또 특정 회사의 사회이사로 간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특정 회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 이거를 한 20억 정도를 당시에 이 변호사가 수임료로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게 바로 이제 돌아가신 이모 씨입니다. 네. 그게 본인의 녹취록에 있다라고 했는데 여당에서는 이게 조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 10월 달에 이미 검찰에 고발이 된 사건입니다. 근데 검찰은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게 조작됐다. 그 조작됐다는 또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또 이게 맞으면 맞다로 또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일단 돌아가시게 되는데 물론 제가 볼 때는 현재 경찰로서는 이분이 이제 그냥 질환 때문에 돌아가신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왜 하필 대장동 사건에서는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또 유동규 씨도 선택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사건도 왜 하필 이렇게 돌아가셨을까? 이 부분에 대한 상식적인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원래 문제는 결국 저는 검찰에 있다고 봅니다.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대장동은 5개월, 변호사비는 벌써 4개월째.
사실상 윗선이나 사실 수사 결과를 아무도 안 내놓고 있다 보니까 이 음모론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개인 변호사와 로펌 소속 변호사를 합쳐서 14명을 선임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야당의 거듭된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이 20억을 변호사비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 한번 해볼까? 조용.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녹음을 했어요. 야, 이재명이가 돈 20억 받았다는 얘기 너 들어봤니? 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받았대. 야, 녹음했어요.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지가 한 말이에요. 거짓말 하던 거 녹음해 놓은 겁니다. 이재명이가 뭔가 염력을 써가지고 어떻게 한 것 같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이런 말 하는 집단이 바로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야, 이재명이가 무슨 장풍을 쓰는 것 같아. 이상한 마음만 먹으면 누가 막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이런데 넘어갈 국민이 있습니까? 네, 염력을 쓰고 장풍을 쓴다는 거냐 이렇게까지 반박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현정 의원님 말씀대로 검찰이 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희화화하면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앵커께서 14명, 로펌 14군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일일이 세봤어요. 그러니까 1심이 7군데, 2심이 4군데, 대법원에서 9군데, 그다음 파기환송심 4군데 해가지고 24군데거든요. 요즘은 옛날처럼 변호사들이 현금으로 돈 안 받고요. 그다음에 특히 로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다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2억 5천만 원 쓰셨다고 그랬는데 24군데에다가 1,000만 원씩 줬다. 그럼 2억 4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중에는 우리나라 제일 큰 법률사무소 있단 말이에요. 제일 큰 법률사무소에서 대법관까지 지내신 분이 변호사였으니까 거기에만 2천만 원 줬다. 그래서 2억 5천이다. 딱 이렇게 계산을 갖다 해가지고 밝히면 더 이상 의혹이나 그런 것들이 없을 텐데 검찰도 그런 것들 이미 다 확인을 했을 텐데 왜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된 의혹 해소가 되지 않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무슨 염력이나 장풍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밝히시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수사를 했더니 이러이러하다 이걸 밝히든지 하면 될 걸 갖다가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제보자 사망하고도 큰 문제가 없이, 큰 영향이 없이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범죄 심리학자인 이수정 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CCTV 화면을 근거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의혹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복도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유리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도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CCTV가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한 CCTV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문을 쾅 닫고 들어가죠. 네. 그런데 2초 정도 된 것 같은데 문이 다시 열렸다 닫혀요. 그리고는 1초쯤 있다가 문이 또 열렸다 닫혀요. 네, 보신 것처럼 이 교수가 제기한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요. 방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이모 씨가 이제 지난 8일 날 방에 들어갔는데 잠시 뒤에 문이 살짝 열렸다가 다시 지금 열렸다가 닫힙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열렸다가 닫히는 그런 영상들을 볼 수 있는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결국 이 교수 얘기는 유리창이 있기 때문에 외부 침입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주장같이 들리는데 과연 이 정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수정 교수가 왜 전문가인데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인이 돌아가신 시기가 좀 미묘하다라고 생각은 되긴 하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망이거든요. 사람이 죽는 경우는 크게 3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타살되는 경우, 그다음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신 분이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이고, 그다음에 기저질환, 고혈압이라고 한 기저질환이 있었고, 대동맥 박리가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대동맥이 찢어져가지고 파열이 돼서 사망에 이른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국과수에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과학적인 근거를 대서 이 사람이 그 국가수가 잘못된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국가수가 뭐 이렇게 조작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일단은 타살 의혹이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저런 식으로 뭐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문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민주당은 이수정 교수의 새로운 의혹 제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정 교수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고 이입 씨 사망을 언급하며 부검 결과가 이상하게 빨리 나왔다. CCTV가 좀 이상하다는 등 또다시 음모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특정 방송을 20년 해서 세상 흘러가는 게 상당히 눈에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부검 결과를 부정하는 게 이수정 교수가 20년 동안 익힌 세상을 읽는 방식인지 모르겠으나 더 이상 엉뚱한 음모론과 추측성 루머로 진실을 가리려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네, 음모론이고 추측성 루머일 뿐이다. 최준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익진 변호사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렇게 과학적인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말씀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오랫동안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시고 뭐 지금도 전문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정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냉정함과 공정함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문이 예를 들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저 문이 어떤 상태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문이 잘 안 닫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잡아당겼는데. 아니면 저분이 처음에 제대로 안 잡아당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창문이 있다고 해서 단순히 사람이 들어왔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경찰이 그거 조사 안 했겠습니까? 저는 경찰이 충분히 조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저렇게 너무 음모론을 제기하신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컨대 저는 뭐 두 분의 아까 그 변호사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살인 멸구라는 등 데스노트가 있다는 간접 살인이라는 등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이재명 후보가 뭐 저 사람들의 죽음에 무슨 연관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너무 심한 말을 쓰시는 거예요.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다른 후보한테 그런 말을 쓰면 그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분의 어떤 사망 문제와 이재명 후보가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지나친 음모론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이수정 교수의 추가 의혹 제기라든지 반론이 있으면 그때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어떻게 정리될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선거를 50일 앞두고 50여일 앞두고 이재명 후보에겐 또 다른 숙제가 있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어떻게 차별화하느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숙제인데요. 이재명 후보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틀렸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현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과 다소 좀 거리가 있는 것도 보이는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을 달리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데요.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 나는 윤석열도 아니지만 문재인도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 차별화 전략 먹히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많은 국민들이 과연 저게 진짜일까, 진심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당이 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앞장서서 했던 정당이고 거기에 했던 중요한 분들이 다 지금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윤호중 원내대표. 지금까지 이거 하면서 이거 입법화의 주도연분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원장 했죠. 자, 그럼 그분의 생각은 뭡니까? 이재명 후보가 생각이 같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 된다 하시면 그분들 여전히 국회에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주도했던 분들의 아무런 반성이 없는데 이재명 후보 본인만 예전에 박원순 씨한 건 잘못이다, 대통령 한 건 잘못이다. 근데 그 대통령 측근들이 지금 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계시는데 과연 이게 진짜일까라는 의문이 여전히 있는 거죠. 예, 저는 진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당시에 반대했던 분들도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 취지를 따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자체는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일부에서는 입장을 너무 자주 바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가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말을 했는데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만약에 당선된다면 입장 바꾸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약속했으니까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토요 랭킹쇼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과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